오늘 인류가 이 독과 함께 걸어온 길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성학 역사에서 파라셀수스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강연의 제목인 모든 물질은 독이다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파라셀수스가 한 얘기입니다. 스위스의 의학자고 철학자고 연금술사인 이 분인데 실제 독성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독이다. 약과 독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용량이다. 라는 게 파라셀수스가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라셀수스를 현대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감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톡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톡스는 원래 굉장히 강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툴리누스 균에서 추출하는데 그 H형의 경우에는 400g만 있으면은 전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독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쓰신 미용의 목적으로 쓰는 그 보톡스의 경우에는 A형, 좀 약한 독을 굉장히 낮은 농도로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도 펴지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게 쓰기 때문에 독과 약의 차이는 용량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설탕, 알코올, 소금 뭐 다 보면은 뭐 3리터, 뭐 소금도 1리터. 근데 여기 아까 나왔던 보툴리눔 같은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현미경적 용량을 해야 사람이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양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조금 좀 점프해 가지고 그 1960년대로 넘어왔는데요. 레이첼 칼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침묵의 봄이라고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침묵의 봄이 이제 출간된 지가 이제 60년이 됐네요. 벌써 60년 전에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칼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쓰면서 살충제, 뭐 DDT 같은 살충제에 의한 환경 파괴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살충제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농작물에 대한 수확과 효율은 좋아졌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가 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봄이 와도 새소리, 벌레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침묵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염속의 농약의 위험성이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 관련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벌어왔는데 갑자기 이 책이 나오면서 막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한테 굉장히 어렵게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환경운동의 1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969년에 미국에서는 DDT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DDT를 쓰지 않는데 워낙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뭐 계란 껍질에서 DDT가 검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분해가 안 되고 자연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뭐 본문에서 이런 그 새들이 사라짐으로써 조용하게 된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교만함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내용일 텐데 산업화의 그늘입니다. 뭐 이타이 병이나 미나마타병, 상류에 있던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인해서 해안가에 있던 조개나 어류가 오염이 되면서 그걸 섭취한 사람들이 고통이 심했고 그다음에 신경마비가 일어나는 건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그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고요. 독성 물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약도 위험합니다. 약도 건강을 위협합니다. 아마 탈리도마이드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958년에 서독에서 그 당시에 서독이었죠.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이라 해서 그 수면제, 입덧 방지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입덧할 때 굉장히 고생했던 걸 보면서 이런 약이 나오면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약이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었죠.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표 상지증이라 해서 사람이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물개같이 이 상완골이나 이런 대퇴골 쪽이 없어지면서 팔이 굉장히 짧아 있는 그런 기형아들이 막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임신 초기에 이 약을 복용한 임신부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그 기형 증상을 보였고요. 한 50%만 생존하고 이제 근데 생존했을 경우에도 이런 기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게 되겠죠. 61년에 판매가 중지가 되었지만은 최근에 그 이탈리도마이드가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약물의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거를 최근에는 다른 질환에 적용하는 건데 나병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혈관 등을 생성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나병 치료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 신약 개발 과정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위에서 보시는 것 숫자가 줄어들수록 이제 신약 후보 물질로 가는 건데 10,000개의 후보 물질에서 하나가 나온다 뭐 이렇게 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뭐 들어가는 비용은 뭐 수조 단위가 들어가겠죠. 어려운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안전성은 아직도 완전하게 확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테오 콜본이라는 분이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1996년에 발간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분비 장애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도 뭐 물론 이런 물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그 호르몬을 대체하고 호르몬인 척하는 그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실제 사람의 그 실제 내분비가 교란이 되고 정말 작용을 해야 될 것이 작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의 그 후손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뭐 난임 치료나 불임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야생동물에서의 이런 그 미래가 더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고 뭐 비스페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체 물질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안전하게 해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로 되어 있고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영화로도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보고 안전하지 않은 거는 아예 시장에 내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화학 물질의 한 20% 정도만 완벽한 독성 평가를 수행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었던 PHMG나 이런 것도 사실은 독성 실험을 했지만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한적 환경에서만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PHMG의 원래 목적은 카페트나 아니면 이런 표면 그다음에 의료기구 같은 거를 살균하는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거를 가습기 살균제에 넣어서 이런 그 분무 형태로 나오게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호흡 독성에 대한 흡입 독성에 대한 부분은 무시가 된 채로 시중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사용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21세기에 들었는데 우리가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진보가 되었고 뭐 10년 전이나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위협 요소가 나타났죠. 미세 플라스틱이니 미세먼지니 뭐 쭉 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류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그것을 해결해 왔다. 인류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내고 있지만 정말 끝이 안 보였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안정돼 가고 또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이런 거 있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물질을 승인하고 규제하는 데 좀 더 엄격해야 되고
안전한 물질이 유통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산업계에서는 이익보다는 안전을 우선해서 안전한 물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연구계, 학계에서는 안전한 물질을 개발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영향을 평가하고,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화학물질을 남용하지 않기, 그다음에 생화학 제품의 설명서, 유의사항들 살펴보기. 제가 요거는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욕실에 있는 락스 한번 그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더운 물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식초, 그다음에 산소계 표백제, 예를 들어서 옥시크린 같은 표백제랑 같이 쓰면은 염소가스가 나와요. 유독가스거든요. 청소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락스 뒤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보험약관만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석해서 쓰라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원액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법이나 주의사항만 확실히 지켜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어느 정도는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문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너무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런 걸로 혼돈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뭐 이런 관련된 더 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제가 대전일보의 생활 속 과학 이야기에 12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구글 검색하면 이게 12편이 다 나오더라고요. 짧은 글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과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